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우리가 생명에 대해 참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자극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어, 뭐였죠?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떤 유전, 진화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일어나는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개체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까지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또 하나의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거죠.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생명체를 우리는 개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개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오늘은 이 개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이 개체군들이 살아가는, 또 개체군들 합치다 보면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군집을 이룬다라고 오늘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군집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더 넓게는 우리가 생물들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빛이 있느냐 없느냐, 습기, 습도라든가 기온이든가, 혹은 우리도 이제 집 하나 고를 때도 옆에 공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강이 가까우냐 이런 것들 다 따지잖아요. 이런 모든 환경 요인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는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비생물적 요인부터 볼게요. 빛, 밑에 사진을 준비했는데 빛이 얼마큼 도달하느냐, 그리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떤 파장의 빛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생물체는 거기에 더 잘 자라는 군집 혹은 개체군은 달라지게 됩니다. 온도 당연하죠. 물, 토양, 어떤 토양이냐, 척박하냐, 혹은 갈라지느냐, 이런 것들 따라 생물체들이 서로 다르게 다른 개체군들이 적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생물적 요인도 볼까요?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주고 왔습니다. 광합성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산자들, 그런 생산자들을 먹으면서, 혹은 또 다른 동물들을 먹으면서 소비자들, 그리고 이 모든 생물체들이 썩거나 죽어가지고 썩거나 혹은 배설물들로, 글씨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군요. 살아가는 분해자들, 요런 생물체들끼리도, 분해자니라고 쓰네요. 또 저긴 또 왜 그럴까요? 생물체들끼리도, 그리고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도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룬 상태,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먹이사슬, 생산자부터 분해자까지 혹은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슬들이 꼬이고 꼬여서, 예를 들어서 사슴만 풀을 먹는 게 아니죠. 풀은 토끼도 먹겠고 들쥐도 먹겠고 다양하게 먹습니다. 사슴만 호랑이도 먹히는 게 아니죠. 토끼도 먹히고 다양하게 먹히겠죠.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그물초물 부착해 나타난 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거쳐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되고요. 에너지는 당연히 이 사슴이 쓰고 남은 게 전달되다 보니까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개체수, 상대적인 생물량이 감소가 될 거예요. 영양 단계, 생물 개체군이 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생산자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냐. 생물량, 일정 공간에서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개구리가 뱀보다는 많아야겠죠. 쓰고 남은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뱀이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의 그 생태계에서 이 더 높은 상위 소비자가 좀 더 상위 영양 단계가 좀 더 적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양 단계, 에너지, 개체수 등은 하위 단계부터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순서를 쌓으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 편향 상태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피라미드가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생태계 평양, 건강한 생태계라면은 얘네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얘네를 먹는 2차 소비자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그 1차 소비자들을 먹는 먹이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감소할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여기는 먹이가 많으니까 더 늘어나고 여기는 갑자기 많이 먹히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감소했으니까 먹이가 감소했으니까 1차 소비자들 갑자기 늘어났던 아이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네를 먹는 2차 소비자도 감소. 많이 이제 먹을 애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증가. 원래 평형 상태로 유지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 생태가 건강한 걸까요? 생물체의 다양한 정도, 생물 다양성이 확보될 때입니다. 생물 다양성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전염병이 한 돌아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하나의 종밖에 없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나나,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에 갑자기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되면은 다 전염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물을 갖고 있는 종이 없는 상태니까.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종의 생물종이 있는가도 생물 다양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생물종이 많고 그 개체수가 균등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숲에 호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사람이 다 밀어가지고 똑같이 아스팔트 깔고 콘크리트 깔았다 생각해 보자고요. 생태계가 하나의 종류밖에 없어. 이 환경의 다양한 정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생물들, 많은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있을 확률이 적어지게 되겠죠. 네, 아스팔트 얘기 나온 김에 인간의 활동을 얘기해 볼게요. 이런 생태계가 많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피해는 언젠간 우리한테 올 겁니다. 왜냐, 우리도 이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니까요. 이 얘기를 깊게 나가진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생태계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로 인해 우리가 아프게 된다면 그때는 많이 늦어질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교양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과학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 생명과학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명은 어디로 가는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